자, 이번엔 화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예, 화과자 선물 세트.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 선물하는 사람의 부담은 가볍게, 받는 사람 마음은 환하게 만들어주는 추석 선물 세트.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하지만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루작이 너무 화려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모두 다 이제 천연 추출물로 색을 입혔기 때문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거 뭐 색소, 인공 색소 이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화과자 업체는 보통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동심결은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해썹 인증 받으려면 영세한 업체는 좀 어렵겠죠. 예, 영세한 그렇죠. 업체를 네. 믿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여기는 특별히 메이저 제과 업체만 만들 수 있는 메이저 아니 그 메이저 업체만 팔란 말이야. 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무방부제, 무인공색소,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성실하게 갖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최저 16,000원부터 최고 37,500원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데 게다가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김용민닷컴에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분들을 위해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한우. 전복도 좋아하시고 산삼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홍삼과 벌꿀도 좋아하시겠지만은 이 화과자도 무척 좋아하세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고르시면 돼요. 품질 뭐 이런 거 저희 MD들이 다 점검을 했어요. 다 점검을 했어요. MD들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배송이 마감되는데 아직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레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세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추석에 잘 배달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화과자 선물 세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화과자가. 먹기가 미안해. 예. 왠지 이게 예. 고급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역시 메이저 업체가 만든 건 다르네요. 이거. 일단 뉴스타파, 뉴스버스 떡집. 가위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예. 네. 먹어보겠습니다. KBS, MBC 떡집에서 만들어야 이제. 야, 이 안에 저기 팥이 잘 들어갔어. 이게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첨가물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천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거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겠다.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추석에 환영받는 선물이라는 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과자 선물 세트였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인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저는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지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메신저를 이제 타격을 하기 시작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달을 가리키니까 이제 손가락을 바라보는 지금 보도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발사주 의혹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심각하죠. 네. 아무래도 이 검찰이 한 국가의 이제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기 전까지는 혼자 틀어쥐고 거의 뭐 절대적인 권력을 좀 휘두른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검찰에 좀 이렇게 뭐 수사권이라든지 이 기소권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에서는 물론 이제 인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인지 수사를 하려면은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발을 통해서만 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별건 수사를 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법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누군가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발을 사주했고 그렇게 해서 고발 사건을 받아서 누군가를 기소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좀 큰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사건 자체가 뭐 법정 용어도 많이 나오고 내용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거의 저번 주에는 대부분 다루기도 썼죠. 했고 또 네. 주요하게 뉴스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갑자기 이 주말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어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신저 공격에 나선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 이게 지금 조성은 씨, 그러니까 제보자가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성함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제 만났다라는 이 점을 두고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게이트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그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의 이름이 더 많이 지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들의 메신저 공격이 합당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뭐 아예 그동안 역사상 없던 일도 아니었고 또 메신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거나 뭐 주장에 허점이 가득한 경우도 많긴 했는데 그런데 좀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증거가 부족함에도 언론이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지금 그쪽에서 하는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아는 사이다라는 거 지금 하나인데 당연히 이 주장만으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TV조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제 공간까지 갔으니까 이제 보통 사이가 아닐 거다라는 뉘앙스의 취지로 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간에 갔을 때는 국민의 당시 이제 전직 의원들도 함께 여럿이서 갔다라는 점을 좀 다른 뭐, 이름도 네. 실명으로 나왔어요. 좀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뉴스버스의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이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이제 8월 11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엮기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뭐냐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만나서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시점이 6월 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내용 일부를 접하고 이제 보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보를 한 시점이 7월 21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거는 조성은 씨가 만약에 공작을 했다면 이 모든 공작을 마무리 짓고 그 기획자인 박지원 원장과 만났다라는 말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공작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원장과 전화로 일을 구상하고 또 모든 공작을 끝내고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공작을 하기 전에 만나는 건 모르겠는데 공작을 하고 나서 이 공작을 주최한 사주와 또 실행한 주체가 만나는 경우가 있었나? 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TV조선에서 지난 2월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이제 공간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시점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를 보면 2월에도 만나고 그러니까 7월에 제보를 한 뒤에 8월에 다시 만나 이제 논의하는 좀 이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 2월이라는 시점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던 시기였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형태의 공작을 했다? 이것도 좀 황당한 거고 근데 뭐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할 수 있는 건 뭐 예견된 일 아니었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해도 그때만 해도 어디서 정치를 할지 또 어떻게 정치를 할지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출발 자체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였던 건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벌인 공작이라고 하기에는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도 있는 거고 김웅 의원의 해명이 또 너무 믿어보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가 한참 남았던 그때 조성은 씨가 이런 공작을 시작을 했다? 그때부터 손준성 검사 파가지고 그렇게 공작을 벌였다? 이거 자체도 좀 믿기지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지금 조성은 씨와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이름이 계속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 박지원이 왜 나와요? 이게 4월 3일에 이 고발장을 조성은 씨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 제보한 시점은 7월 21일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을 했건 간에 누구를 만났건 이게 뭔 상관이에요? 8월 11일에 박지원과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 상관이 시점이 박지원이 안 여기서 왜 맞아요. 나와?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으로 간 게 7월 29일입니다.
네. 예. 그렇죠. 결국 이게 시점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조성은 씨가 SBS 인터뷰랑 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성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도의 시점이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하던 시점이 아니었고 또 제가 배려를 받은 날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작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에.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로 쏟아냈는데 이 발언만 툭 떼어놓고 보면은 분명 이상한 말이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하던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SBS 인터뷰 전문을 봤거든요. 전문을 쭉 봤는데 근데 해당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사회자의 질문 자체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논란을 만난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제보가 이루어진 뭐 그 즈음에서 만났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었고 조성은 씨는 관련해서 뭐 해당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 전반적인 답변 취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본인도 누구한테 이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당시에는 보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 또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답변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시점 얘기가 보도 시점 얘기가 나온 거죠. 게다가 더욱이 이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SBS가 이 발언을 방송에 안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그 영상 전문에만 올렸고 네. 8시 뉴스에는 그 부분이 없죠. 이게 정말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좀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SBS가 이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을 리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SBS는 뭐 국민의힘 혹은 문재인 정부를 좀 반대하는 분들한테 친여 매체로 찍히지 않은 몇 안 되는 매체 아닙니까? SBS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라는 게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종종 뭐 말이 엇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액면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화의 문맥상 뭐 순간순간 튀어나온 뭐 실수적인 말도 있고 혹은 실제인지 아닌지 사실이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좀 해당 발언이 귀에 딱 들어올 정도로 의아한 발언인 건 분명합니다만 근데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상 좀 말실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SBS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일단 조성은 씨가 공익 제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야당이라든가 윤석열 전 캠프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보를 했고 수사기관에 나가서 자료까지 제출했고 그리고 김웅 의원하고 윤 전 총장이 본인을 겨냥해서 악의적인 어떤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의 어떤 방어와 이런 거를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JTBC 뉴스룸까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의 본질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야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사주하게 한 그런 의혹 그리고 그게 이제 4월 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4월 3일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윤 전 총장 본인과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게 피해자로 돼 있고 더더군다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사찰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저는 좀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익 제보자가 자꾸 이제 언론 인터뷰 전면에 등장을 하다 보면은 언론의 포커스가 그 사람 입을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언론 인터뷰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성은이. 네. 뭐 이게 어떻게 됐든 뭐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발 사주 의혹의 이제 실체인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뭐 김웅이라든지 뭐 손준성 뭐 이분들한테 가야 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조성은 씨에게 다 맞아요. 지금 쏠려 있는 좀 그런 네. 현상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취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온 제보자의 말 하나, 이 디테일 하나, 꼬투리 하나 이거를 자꾸 계속 지금 언론에서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이라든지 방향이 완전히 지금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메신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요? 과연 이런 의심을 안 하고 지금 조성은 씨에 관련된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건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렇다 할 근거는 없어요. 그냥 둘이 없어요. 아는 사이다라는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정작 그 해당 언론사는 쓰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의 하나를 딱 떼가지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마치 이제 엄청난 내용이 나왔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솔직히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 된 뒤에도 흔히 말해서 롯데월드 38층 거기가 되게 유명하답니다. 그렇지. 예. 거기서 자주 이제 사람들을 만났나 봐요. 그 만난 사람 중에 언론사 관계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공익 제보로 지칭되는 이 사람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이 뭐 거기 롯데호텔 거기 2시간 걸리는 데를 와가지고 뭐 굳이 만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무슨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야. 상시적으로 사람을 국정원장이 만났다고 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거기에는 기자들도 상당수 있었고 네. 그거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지원을 지우세요. 박지원을 지우고 사태를 바라봐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어. 박지원이 팩트가 뭘 없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최강욱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보이야 도대체 그게? 아니 고발장이 손준성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간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준성은 그럼 지가 혼자서 보낸 것 아니잖아요. 정점식은 또 어떻게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 얘기가 이제 쑥 사라진 거죠. 지금 상황이. 하여간 박지원은 지우세요. 박지원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번 논란에서 완전 곁가지고 그냥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검언 유착을 권언 유착으로 바꾸려고 했던 작년 그 검찰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얘기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참 저는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메이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난주에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이 국회 이제 기자회견장에도 안 들어가고 일종의 이제 백브리핑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그냥 한 거죠. 네. 하면서 봤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평소에도 이 도리도리 습관이 있는데 흥분하니까 이 BPM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고개에서 흔들리니까. BPM이. 네.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장면도 좀 인상 깊었고.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이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고 인터넷 매체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 방송사도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질문한 사람이 그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더라고요. 네. 그 미디어오늘 기자가 아니 그럼 메이저 언론이 아니면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질문은 공격적이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윤석열이 대답한 게 뭐냐면 그냥 뭐 다 많이들 보는 KBS나 MBC를 통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네. SBS 이하가 모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아니 KBS, MBC 빼고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전부 다 패배했죠. 다 패배했지, 다 패배.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두고 정말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열받거든요. 그렇죠.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열받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은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이제 부정식품 얘기를 했을 때 또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네.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썼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의 그 의식이 이제 정확히 드러나는 그럼 게 드러났지. 예. 굉장히 이제 좀 적확한 그런 저는 모습이었는데 그 메이저 마이너라는 워딩이 왜 나왔는지 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제 짐작인데. 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검찰총장이 법조기자만 상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는 게 대한민국 기자단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인터넷 매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문턱도 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만 많이 상대했던 거죠.
뭐 법조 기자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 메이저 마이너 구분하는 건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장난 이게 아니에요. 사실 뭐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도 다 심하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네. 정치인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할 뿐이고 얘기도 해요. 뭐 얘기하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 매길 때 방송사에 나가는 거 맞아요. 예. 이거 차등두입니다. 점수가 그래요? 제일 네. 높아요. 방송사에 나가는 게 점수가 제일 높아. 인터넷 매체에 나가는 게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의원들이 다 제보를 방송사에 먼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제 취재 현장에서 이제 만나면은 보통 이른바 메이저 언론을 따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 언론을 또 따로 만나요. 맨 마지막에 만나죠. 네. 뭐 인터넷 매체 기자들은 거의 한 30~40명 다 모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떼토크. KBS, MBC, 조선일보 이럴 경우는 딱 그 매체 사람들만 딱 만나거든요. 이렇게 좀 메이저 마이너 나눠서 좀 대응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까 이 동기 선배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메이저 마이너 문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한국의 특성이 이제 출입처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출입처에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메이저가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출입처에 등록을 하려면 상시적으로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해야 되고 뭐 얼마나 이상 써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다 맞추려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가 아니면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기자실에 앉을 수 있게 배려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친다고 해요.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출입처를 구성해 놓고 모든 정보를 자기들끼리 독식을 한다는 게 그렇지. 있어요. 예. 맞아요. 더 웃긴 거는 기자단의 가입, 퇴출을 자기들끼리 자기네들이 결정해.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 그 예전에 우리 저 변상국 선배가 나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CBS가 보도 기능을 1987년에 회복하고 다시 이제 출입처를 뚫기 위해서 각 곳을 다니면서 그냥 비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출입처 간사하고 맨날 같이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밥 같이 먹고 그래서 좀 사바사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간신히 CBS가 이제 보도국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입처를 하나둘씩 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기능을 갖춘 언론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출입처 등록을 하는 거였고 그렇죠. 출입처 등록은 엄청난 문턱이었고 결국 메이저 언론만 가능했던 그런 특혜의 공간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렇게 들어간 언론사는 또 이제 메이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마이너들을 차별하고 있는 건데 음. 정말 이 정보 독점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기획부처에서 하는 여러 부처에서 하는 메일링 서비스도 기자단의 허락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아,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주소만 하나 넣으면 될 주소 거 하나만 아니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세금이 1원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 근데 창조에다가 넣든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각 정부 부처에 대변인이나 법조 이런 데 공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달라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기자단 간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어우 진짜 짜증나 진짜. 그 메일 하나 받는데 기자단 허락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메이저 마이너 문화가 굉장히 좀 심하고 심지어 각 언론사 내부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상당히 있는데 뭐 여러 언론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모임까지. 네. 뭐 고대 출신, 뭐 연대 출신, 서울대 출신. 네네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끌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이제 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들은 마이너로 분류를 하고 메이저 세계에 잘 끼워주지 않는 데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교적 국회 같은 경우에는 좀 문턱이 그래도 좀 낮거든요. 그 언론사 이제 출입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꼭 기자단의 허락을 맡아야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새로운 폐단이 있어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입 기자 수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꼼이라고 해가지고 단톡방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인들 부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예.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으로 이제 모인다는 거죠. 뭐 스터디 완전-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완전 예. 분산되고 막.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엠바고 시점도 정하고 예.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기들만의 문화가 너무 세진다. 예.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그런 일종의 이제 마이너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기네들의 좀 권익을 침해하는 뭔가 대상처럼 좀 대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그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또 그들끼리 기사 아이템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들끼리 또 좀 더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모든 매체 기사들이 다 똑같아지는 비슷해지는. 네, 또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기자실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건 메이저하고 마이너의 그 벽을 없애서 실질적인 굉장히 진취적인 언론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한 건데, 기존에 있던 기득권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 메이저 언론사들이 반발했잖아요. 왜 기자실을 없애냐고.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지. 너희들만의 특권, 너희들만의 특혜를 없애겠다는 건데 노 대통령을 언론 탄압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근데 뭐 미국에서도 뭐 출입처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근데 사실 미국의 출입처 제도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미국도 뭐 펜타곤 출입 기자, 뭐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지만 대체로 거기는 이제 분야예요, 분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펜타곤 출입 기자가 아니라 국방 전문 기자가 네. 펜타곤 출입을 갈 할 수도 수가 있는 있고 거예요. 뭐 백악관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단순히 뭐 매체 이런 게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해요. 경력이라든가. 그 우선으로 출입 기자를 판단하지. 그렇죠. 무슨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신원적으로 보증만 되면은 무슨 갑자기 메이저 문을 마이너 열어주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 윤석열이 불을 지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비판을 했지만, 근데 사실 이 메이저 마이너 문화는 우리 언론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 바꿔야 될 대상은 뭐 윤석열의 말이기도 하지만 언론사 뭐 언론인 스스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아마 윤석열이 메이저 언론한테 가서 폭로를 하더라도 폭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런 맥락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찰에 출입할 수 있는 매체가 메이저 언론뿐이잖아요. 그 메이저 언론 그렇게 출입해서 검찰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예전에 PD수첩에서도 보도했지만은 그 메이저 언론한테 피의 사실을 막 알려줍니다. 특종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특종을 받으면은 이제 검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특종 기자로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기자상을 받게 해주는데 기자 인생에 그야말로 뭐랄까요, 비단길을 깔아주는데 그런 검찰한테 유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자를 잘 요리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인 모 검사입니다.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한동훈 검사. 난 내 입으로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리고 전 물어본 겁니다. 그 심지어는 아니냐고. 심지어 사주의 민원도 그렇게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사주님, 뭐 사장님, 뭐 발행인님 혹은 회장님 그런 민원을 얘기하면은 검찰에서는 검찰의 권한 안에서 뭐 무혐의로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아니 사주만이 아니라 내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기도 메이저 언론이지. 메이저 언론의 아무개 기자가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나 봐요. 이제 그 검찰 반장이 가서 얘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봐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식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봐주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메이저 언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법조팀에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불나요. 분명히 자기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인 사람이 검찰과 가까운 메이저 언론의 소속원이고 그렇게 해서 있었던 사건이 없었던 사건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그 메이저 언론 타령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폭로를 하려고 그래. 연락이 올 거 아니야. 오늘 저 윤 후보 얘기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인맥으로 그 보도 못 나가게 혹은 뭐 나오더라도 물 많이 타게 해서 나오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리가 가능한, 통제가 가능한 메이저 언론 가서 폭로를 하더라도 폭로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에 좀 주목이 됐냐면 이제 친여 매체라는 맞아요. 말에 좀 주목을 좀 했거든요. 친여 매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로 재직을 하면서 이게 본인한테는 좀 언론이 도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마음껏 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내고 또 이제 큰 매체 위주로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을 일종의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정치 세력도 뭔가 언론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의식이 좀 명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윤석열의 실수가 그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 법조 기자하고 정치 기자는 습성 자체가 좀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 특성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아직도 검찰 시절에 출입 기자를 대하는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참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 타령은 이거는 윤석열 편이 메이저 언론이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도 그렇게 썩 기분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분이 왜? 아니 그때 메이저 언론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 5인 이상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KBS, MBC라고 해버리면 그 밑에가 다 마이너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메이저입니다. 딱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KBS 이러니까 이제 씨.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오랫동안 검찰 출입하고 또 유력한 검사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지가 그 검사의 권력을 공유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업들, 재벌들, 그럼. 저기 어디 정치인들, 그러니까 기자들은 높은 관계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급이 되는 줄 알아. 그거 정말 위험하죠. 진짜 위험해요. 기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쉽니다. 추석 연휴군요. 네네, 쉬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는 9월 27일에 뵐 텐데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4일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로 또 쉽니다. 아하.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10월 11일은 또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또 쉽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0월 18일에는 프로그램이 폐지가 됩니다. 자, 농담이고. 네. 자, 다음 한 주 잘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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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